자, 저희들이 선정한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실루엣만 봐도 아시겠죠? 북한 김정은입니다. 요즘 김정은이 외국 관광객을 다시 모집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언론인은 금지시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양 관광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대동강 위 보트에서 불고기를 먹는 상품을 북한이 내놨습니다. 약간 좀 이상합니다. 날 더운데 저기서 불고기를 먹겠습니까? 대동강에서 유람용 원형 보트 체험이 인기다라고 북한 매체들은 선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데요. 한강에서 오리배만 타보십시오. 요즘 손전화로 예약 진행이 됩니다. 명절과 휴일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라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 안 받겠죠. 6인승, 12인승 이 파라솔을 띄운 원형 보트에 떠서 중앙에서 불고기를 구워 먹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네. 저희같이 땀 많이 나는 사람들,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요즘 시즌과는 최악 아닙니까? 기발하긴 한데 정말 안 타고 싶네요. 정말 안 타고 싶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북한이 여러 이 관광 관련된 네. 내용들을 알리고 또 보도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평양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또 관광객들이 관련한 이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특히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방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관광 이 부분을 해외에 알려서 실제 외화벌이에 사용할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워낙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국가의 그 국민들은 관심은 끌만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도 호텔 휴양에 대해 뭐 또 개방 대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 홍보까지 했고요. 어쨌든 이제 평양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 같은데 여전히 뭐 우리 정서나 이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북한과 평양이라는 어떤 특수한 네. 그 사정, 상황, 이거에 대한 관심, 이걸 충족시키는 여행 코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가보고 싶다,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네요.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19년까지는 북한이 다른 걸로 돈을 벌 수단이 없으니까 관광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피크가 뭐였냐면은 95%가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보내줬죠. 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북중 국경을 폐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내려앉고,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이제 러시아에서 왔었는데 러시아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거의 다 해외 관광객은 동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 체제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일부 특별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돌직구쇼에도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평양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기. 그런데 예.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살짝 그 구간만 타고 도는 거. 그다음에 김일성 관련된 사회주의 체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동상 같은 게 막 돼 있지 않습니까? 만수대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주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이제 저렇게 배 띄우는 것까지 나왔는데 전혀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는 관광 수익으로 핵 미사일 개발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 프로그램이 너무 부실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저희가 좀 걱정하는 바도 있는데요. 저러기 때문에 무슨 이면 협상이나 이런 거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 네. 시적절한 말씀이세요. 저기 말고 다른 관광 코스가 오히려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 코스인데 전 세계 별다방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직접 내려다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애기봉. 애기봉 굉장히 유명하죠.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안에 이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을 김포시가 조성을 해놨고요. 거기에 별다방을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인 그 별다방이 이 민통선 안에,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그것도 애기봉, 남북 분단의 상징인 애기봉, 그 애기봉에 그 별다방이 입점해 있는데 여기가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7개월간 12만 3천 명이
왔다 가는 대기록을 썼고요. 저기가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저 애기봉 일대를 지키는 해병대 대원들의 이 뭐랄까요? 신분증 뭐랄까요? 이런 걸. 검문. 그렇지. 검문을 받고 들어가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이색적이라는 겁니다. 네. 검문 받고 들어가서 별다방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 북한의 황해도 개풍군에 있는 마을이 눈으로 보입니다. 1.4km밖에 되지 않고요. 하루 입장객이 2,000명으로 제한되니까 사람 심리가 더 가고 싶은 심리인데 이곳이 바로 별다방입니다. 애기봉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객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방문객 인터뷰입니다. To me, is more special than Starbucks. The surrounding area, you can see North and South Korea, and it's beautiful, and the steps and the bridges is so beautiful. 아이한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북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김유정 의원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이색 관광지죠. 저도 한번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안보 담당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5살 딸 데리고 가서 저기가 바로 얘들아 북한이란다. 여기서 저기까지 사이렌 오더도 주문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인데 저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너무 형편없이 못 사고 있는데 그건 김정은 정권의 독재 때문이다라고 안보 교육을 해주고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애들은 되게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 예. 같아서 외신에서도 많이들 보도를 한다 그러네요. CNN, AP통신 포함해서. 그런데 황해도 개풍군이 1.4km 거리에서 보일 수 있는 주민들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 봤어요.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미리 예약도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검문하고 그다음에 셔틀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도 인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 시간도 제한적이라면서요. 맞아요. 뭐 4시까지밖에 안 하고 이러니까 적어도 카공족은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 카페에서 공부하는 네. 카공족은 없어요. 예, 없겠네요. 제한 인원도 또 2,000명이고 하니까. 현장 공부. 그런데 주말에는 정말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이제 방학하면 네. 많이들 가볼 결심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저 현미경으로 굳이 안 보고 육안으로도 이렇게 가서 보면 바로 앞에 북한 마을이. 망원경 아닙니까? 아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을 볼 필요가 없이 역시 명대변인은 달라. 바로 육안으로 북한이 보이는 그런 곳은 보기 많지 힘들잖아요. 않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2층 전망대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네. 우리 도직구 메인 PD가 김포 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PD님 저기 한번 가봐라.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인데요.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수사 폐습을 밝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깁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힐 독립기구는 어떤 걸까요? 지금 검찰 없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돼서 자 지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 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이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라는 취지로 밝히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조규현 변호사님 법률이 당에서 맡고 있으니까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어떤 TF입니까?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이전부터 시작된 수사도 있죠. 관련돼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사건을 꽤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뭐 핵심은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긴 했지만 이 실제 유죄에 인정된 핵심 증거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그 이화영 부지사 측은 계속해서 진술 세미나 등 실제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본인까지도 이 돈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북한 방북을 위한 그리고 대북 사업을 위한 돈을 보낸 게 아니냐는 내용으로 이제 사건을 맞추고 있었다는 진술을 계속했죠. 근데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진술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모순적으로는 그것은 또 진술이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같이 관여돼 있고 도피 중이었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구체적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자신의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된 결과로서 진술이 조작됐다면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본인 개인의 뇌물 사건 등이 같이 있지만 적어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관련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왜곡됐고 오염됐고 조작됐다고 하면 네. 배상윤 이 KH그룹 회장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탄핵이 된다면 이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주요 핵심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사건 또 알펜시아 입찰 로비 사건 등 지난 정권에서 있었고 수사 기소 공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원의 판결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 사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검찰 해체할 건데 뭐 사죄하고 말 게 있어요. 조작하려고 해도 이제 조작할 검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건 추후에 뭐 별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뭐 이문정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사과하고 사죄했지 않나요? 본인들이 와서 사과하고 사죄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 나가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 그리고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사건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조작 TF 이런 걸 하려고 할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향후에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 확정된 것, 사건 자체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1심에서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검찰 조작 TF에서 검찰이 조작했다고 사실은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판중지법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시켜야 한다. 그런 이제 여론 조성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화영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용 1심, 2심에서 유죄 받았고 징역 5년 받았어요. 네. 이화영과 김용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둘을 사면할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검찰 조작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면의 어떤 명분. 왜냐하면 뭐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 조작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증언 자체도 검찰 조작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1, 2심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사면을 해줘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봐요.
그냥 뭐 정치 행위 자체가 그냥 의미 없게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받아들이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TF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네.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야당에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 곽택 의원, 일부 사건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이죠. 노골적 유죄 뒤집기다. 사법 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 조작이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대북 송금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 약점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야권에서는 김정은 의원님 네. 100번 양보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뭐 하더라도 이제는 뭐 측근들 유죄를 선고받거나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측근들에 대한 수사까지 조작이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야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고도 잘못한 건 가릴 수 없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재판 피하지만 임기 5년 끝나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부터가 보세요. 정치 검찰 수사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소 단계였다면 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7년 8개월 징역형 받았고요. 이화영 지사는 거기다가 벌금도 2억 5천 그리고 추징금도 3억 2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 TF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로 가지고 온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배종윤이라는 사람을 들고 나오는데요. 인터폴 적색 수배범입니다. 무슨 그런 범죄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하는 말 듣고 이거 일을 시작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피해 다녔어요. 대만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피해 다녔는데 그럼 그동안 왜 피해 다녔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죠. 그래서 적색 수배범의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 뒤져보니까 과거에도 전과가 무지막지하더라고요.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뭐 510억 원 규모 과징금 받은 이력도 있고요. 과거에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 해가지고 역시 대북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 말 듣고 이런 TF 만들겠다? 완전히 사법 장악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도 좀 엉성한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나. 등장인물 자체도 믿음직하지 않은 등장인물을 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다루겠습니다만 이 관세 문제나 한미동맹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북한 관련돼서나 중국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엔에 나가서 우리가 시리아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함부로 돈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된 분과 그분 바로 밑에서 일했던 평화부지사가 그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분은 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파장을 낳을 수 있는 TF이기 때문에 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조기현 변호사님. 예. 지금 배상윤 전 회장의 어떤 해외 도피하고 전과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김성태 회장은 그냥 훌륭한 기업가였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냐면 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이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못 밝혀냈고 그때 김성태도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갑자기 2023년 1월 달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관련이 없다고 했던 김성태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술술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도 대북 송금 사건에 추가 기소가 됩니다. 원래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배상윤 전 회장이 지금 하는 얘기를 둘이 똑같이 놓고 누가 더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의 근거가 다른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고 진술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에 반대되는 배상윤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따져볼 만한 사건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저 TF에 모 의원의 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산 건은 들어가 있지 않죠?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는 안 아닐 들어가 겁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잠시만요. 제가 이제 또 예. 차제에 또 이 부분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때문에요.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lon Musk starting a third party. I think it's ridiculous to start a third party. We have a tremendous success with the Republican Party. It's always been a two-party system. And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제3당 창당은 말도 안 된다라며 혹독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께 자유를 돌려드리려 창당합니다라는 창당 선언을 한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레일에서 벗어난 사실상의 탈선 사고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창당 선언으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6.79% 하락, 시가총액이 1,500억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206조가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테슬라 투자자들 머스크가 계속 정치적인 길로 향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잔혹사도 있다고 합니다. 1996년에 대선 제도전에 했지만 10% 미만.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대선 때 족자 정당을 창당했지만 출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워드 슐츠도 스타벅스 창업자인데요. 대선 전 창당 가능성을 탐색했지만 출마를 철회한 바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제3정당이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이 재벌들의 정치 참여는 더욱더 혹독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관련된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최후 통첩성 서한을 보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신자 이재명 대통령, 관세는 우리 관계에 따라 위나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미 관계만큼 한미 간의 무역이 상호 평등하지 않다라는 의미심장한 날선 발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would say it could be maybe as many as 15 or so. I think we'll have most countries done by July 9th, yeah. Either a letter or a deal. 한국과 일본 서한만 특별히 백악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 백악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SNS 통해 한일 정상회의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만 공개한 겁니다. 캐롤라인 레이비 백악관 대변인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전권이다.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저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일 거예요. 네네. 이제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많이 고무돼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런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스완은 아니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상회담 자체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뭘 주고 뭘 받을 것인가,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냥 무역 관세, 뭐 통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 문제가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한미군이랄지 여러 가지로 북한과 관련된, 대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딜을 하기에는 오히려 뭐 다른 것보다도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금 25% 상호 관세한다는 거잖아요. 25%면 이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미리 경고하잖아요. 만약에 10%라도 관세를 매기면 25% 관세를 플러스 10에서 35%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일방적인 것이지 뭐 협상이 아니거든요. 미국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세계 제국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마치 막 주먹구구시로 뭔가 협상하는 느낌. 뭐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뭐가 좌우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시스템이 되고 언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세계가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는 한.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의 비율을 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딜을 하느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 이재명 정권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핫피플 짚어봤습니다.